자, 그만 학교 봅시다. 그러면 이 차례. 자, 봅시다. 이번엔 나 질문입니다. 얘는 좀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 왜냐면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처음 보는 말들 내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이 가나 지문이요. 여러분들 그 사실 이건 뭐 이제 내신 시험이랑 딱히 상관은 없긴 하지만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수능도 뭐 4대 1도 안 나온 시점에서 잘났네. 요거에 370. 다시 자, 수능이 300일이나 넘게 나온 시점에서 이런 가나시나 혹시? 자, 봅시다. 300일이나 넘게 남은 시점에서 그 가 지문이랑 나 지문은요 기본적으로 아주 뭐 작을 수는 있겠지만 그 교집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가 지문에 나와 있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 있냐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 독점 시장과 관련된 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뭐 시장 진입장벽이 높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진입장벽을 낮춰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 수 있지. 자, 그러니까 이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법적으로 막아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공정거래법이라고도 불리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독과점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한 공동행위 등 경쟁 제한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폐해가 초래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하는 폐해 규제주의를 취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은요 폐해 규제주의. 이 폐해라고 하는 게 뭐겠어? 이제 누군가가 독과점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시장의 피해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없애자라는 주의로 지금 공정거래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독점적 이익을 과도하게 얻어내는 착취 남용과 그 다음 현실적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배제하는 방해 남용으로 나눌 수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착취 남용과 방해 남용으로 나눌 수 있대요. 폐해를. 그래서 첫 번째 착취남용이 무엇인지부터 보자면 착취남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변경하거나 출고량 조절로 시장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가끔씩 회사에서 전략 세우는 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좀 히트했어 갑자기. 그러면 생산량 오히려 줄여버려요. 시장 가격 높아지게. 그거 안 됩니다. 알겠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산량 똑같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희 공정거래법에 끌려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정전이 됐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맞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 그 다음에 출고량 조절로 시장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착취남용이라고 합니다. 착취남용. 여기서 중요한 건 방해남용이에요. 자, 다음으로 방해남용은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신규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여서 경쟁 제한의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해남용은 경쟁관계에 있는 애를 방해하거나 신규 애들을 배제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뉘죠. 그래서 약탈적 가격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배타 조건부 거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게 이율배반적이죠. 벌써 말부터가 가격을 설정하는데 다른 사람을 약탈하는 가격 설정이래. 이게 뭘까요? 딱 느낌만 봐도 가격을 후려치는 거야. 나 하루에 100만 개 만드는 생산자야. 너 10만 개 만들지. 가격 후려쳐버려. 그럼 얘네는 공장 문 닫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격을 엄청 싸게 팔아버리는 거야. 나도 손해보지. 쟤는 손해 더 많이 봐. 제일 많이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약탈적 가격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설정을 통해서 제일 약탈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저 회사를. 자, 다음 배타 조건부라고 했을 때 이 배타는 뭘까요? 타인에 대해서 배척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래할 때 계약할 때부터 당신 우리랑 계약했죠. 근데 계약 조건이 하나 있어. 내가 좀 싸게 해줄 테니까 앞으로 쟤랑 계약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계약서 쓰는 거야. 이거를 베타 조건부 거래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약탈적 가격 설정은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가격에 비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거. 그러니까 싼 가격으로 후려쳐가지고 그냥 작은 회사들을 판매도 못하게 만들어.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뭐 이렇게 사업권을 따내야 돼. 그럴 때 사실은 통상적인 가격으로 10만 원에 그 계약서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어. 100만 원으로 사버리는 거야. 그럼 다른 회사들도 다 100만 원에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려? 얘네들 못 사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너무 높은 대가로 구매해가지고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거. 높은 대가로 구매해서 경쟁 사업자 배제하는 거. 이제 대기업이 하는 행보들이 약간 이런 것들이지, 맞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이제 대기업 사이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약간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이런 방식을 주로 많이 쓰죠. 그다음 베타 조건부 거래는요, 다른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일방적 강제적 요구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과 합의하여서 결정한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앞으로 나랑만 해 라고 명령하는 것도, 강요하는 것도 포함. 그게 아니라 우리끼리 싸바싸바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일방적 강제적 요구뿐만 아니라 합의해서 결정한 것도 다 포함입니다. 다 불법이야. 자, 그래서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또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까지는 뭐냐면 한 개의 사업체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자가 함께 합심해가지고 하는 공동행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모여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하는, 우리가 그걸 카르텔이라고 부르죠. 카르텔이 형성된다고. 맞지? 자, 그래서 흔히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동일 업종의 복수 사업자들의 경쟁의 제한의 목적을 가지고 가격, 생산량, 거래 조건, 입찰 내용 등을 합의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명시적 합의 대체로 계약서 쓰겠지. 맞죠? 명시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합, 우리가 보통 이런 담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인가 아기 때가 예전에 한번 아이스크림 가격이 동시에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빙그레랑 롯데랑 해가지고 몇 개 회사들이. 자, 그래서 오를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했냐면요, 이 사람들 통화 기록 확인했습니다. 왜냐면 계약서에서 당연히 안 쓸 거 아니야. 왜? 계약서 쓰면 당연히 불법인데 담합하면. 맞지? 그래서 통화 기록까지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묵시적 합의, 계약서 안 쓰고 지들끼리 말한 것도 전부 불법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사업자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경향에 많아서, 왜냐면 왜 그렇게 찾냐면요,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안 쓰면 지들이 말 오고 간 거 안 했다고 하면 그만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러한 흔적들을 되게 많이 찾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보니까 묵시적 담합까지 전부 이제 불법입니다. 따라서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그 다음에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둘 이상의 사업자 간의 경쟁 제한적인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게 실행이 안 됐다 하더라도 공동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격 안 올랐어요. 자, 그래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명하거나 금전적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글이 긴데 사실 읽어보면 얼마 안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정리를 하자면 이 나지문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착취남용.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 동력 변경 그다음에 출고량 조절 하는 걸 이제 옵션 착취낭용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방해낭용은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를 방해하는 겁니다. 시장 진입을 배제해버리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약탈적 가격 설정 다음 베타 조건부 거래가 있죠. 자, 그래서 약탈적 가격 설정은 낮은 가격에 공급 다음 높은 대가 구매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가격 후려쳐서 완전 싸게 팔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부품 같은 거 수입해야 되는데 아니 부품 같은 거 우리가 구매해야 되는데 나도 구매하고 다른 회사들도 다 구매하니까 우리가 엄청 비싸게 사버려. 그러면 다른 데들도 그 가격 맞춰서 사야 되는데 못 사. 그래서 회사 망해. 맞죠? 자, 그래서 낮은 가격 공급 그 다음에 높은 대가 구매. 그 다음 베타 조건부 거래는요 경쟁사와 거래를 안 하겠다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당한 공동행위 는 서로 담합 시장을 독과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담합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가격도 담합할 수 있고요. 서로 생산량도 담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장의 수요가 20만 개야. 야, 나 7만 개 만들 테니까 너네도 7만 개 만들어. 그러면 뭐야? 세상에 14만 개밖에 없잖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이제 이 세상에서 원하는 수요량은 20만 개야. 근데 나 7만 개 만들고 쟤네도 7만 개 만든다고 약속해. 그러면 뭐야? 항상 수요가 부족해요. 그럼 항상 가격은 오르겠지. 맞죠? 그래서 생산량 담합하는 거. 자, 그다음 거래 조건 담합하는 거. 입찰 내용 담합하는 거. 자,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로 실행하지 않더라도 합의만 있어도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 에 나옵니다. 까지. 자, 그래서 지금 12번 봅시다. 자, 기억은 완전 경쟁 시장. 니은은 독점 기업. 자, 그래서 기업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1번 선지 개별 기업은 가격 수용자로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다. 맞나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가격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세상이 정해주는 거야. 맞지? 맞는 말.
자, 다음 니은 독점시장이죠. 독점시장에서 기업이 제품의 생산량을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한계 수입은 가격보다 낮아진다. 맞나요? 아까 얘기했죠. 한계 수입은 가격보다 높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독점시장에서. 맞죠? 반드시 낮아집니다. 자, 그래서 한계 수입은 가격보다 반드시 낮아야 돼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자, 다음 3번 니은 독점시장에서 독점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독점기업이 판매량을 늘리려면 가격을 낮춰야 된다. 맞나요? 맞죠? 판매량을 늘리려면 가격 낮춰야 됩니다. 가격 높이고 싶으면 어떻게 판매량을 줄이면 돼요? 공급을 알아서 조절하기 때문에. 자, 다음 기업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니은에 비해 개별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자유롭다. 맞나요? 시장 진입 자체는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디귿 5번 기업에는 이제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므로 니은보다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힘이 크다? 맞나요? 아니지. 작지. 자, 다음 13번 봅시다. 이게 너네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여러분들 더 쉽게 풀게 하려고 문제 순서까지 바꿔놨어요. 왜냐면 원래 모의고사는 요게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 풀고 요거 풀고 요거 풀면 그냥 뭔가 흐름이 맞아서 되게 쉽게 느껴져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 봅시다. 자, 독점기업이 제품의 가격을 한계 비용보다 자 어떻게 설정하면 잘 보세요. 한계 비용보다 지불 용의가 낮은 수요자들의 뭐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상호 이득이 될 수 있었던 가격 뭐 어찌저찌고 돼 있잖아, 그치? 자, 잘 보세요. 한계 비용보다 지불 용의가 낮은이랍니다. 그럼 이 사람 살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살 생각이 별로 안 강한 사람입니다. 왜? 지불 용의가 낮다잖아. 맞지? 자, 그러면 한계 비용보다 이게 뭐가 돼야 될까요? 높게 설정된다가 봐야 되겠죠.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높게 설정되니까 한계 비용보다 지불 용의가 낮은 사람들의 수요자가 어떻게 되겠어? 밑에 지금 소비와 관련돼 있지. 맞죠? 그럼 소비 증가야, 감소야? 소비 감소가 나오겠죠. 자, 이거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이거 딱 반대로 문장 만들어놓기 되게 좋습니다. 맞죠? 맞잖아. 자, 그래서 반대면 어차피 화살표만 반대면 되면 되잖아. 맞지? 위아래 화살표만. 자, 그래서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상호 이득이 될 수 있었던 거래의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에 자,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 진입 제한을 막고 기업 간의 경쟁을 어떻게 하게 할까요? 촉진하게 만들겠지. 맞죠? 설마 경쟁을 막겠어?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지. 자, 다음 15번 봅시다. A를 바탕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아마 독과점 시험일 겁니다. 독점 기업이 생산하는 방식이네. 그렇죠? A는 독점 기업이 생산하는 방식.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들어져 있고요. 자,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거 뭘까요? 한계 비용 곡선이랑 한계 수입 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이야. 자, 그래서 지금 그림은 가상의 독점기업 값이 쭉 해가지고 하여튼 뭐 돼있네요. 1번 선지 봅시다. 값은 이윤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이윤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선 어떤 그래프선과 어떤 그래프선이 만나야 된다고 했어. 뭘까요? 한계 비용이랑 한계 수익 곡선이 만나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한계 비용 곡선이랑 한계 수익 곡선이 만나는 지점의 생산량은 지금 Q 몇입니까? Q1 지점입니다. 맞죠? 여기죠, 여기. Q1 지점 한계 비용 곡선과 그 다음에 한계 수익 곡선. 이게 수요 곡선 솔직히 말해서 막 밑에 있는 선지 읽으려면 필요하긴 하지만 거의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낚시야, 낚시. 사실 중요한 건 요 선이랑 요 선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지금 한계 수익 곡선에서 이제 생산량, 적절한 생산량은 Q1입니다. 그럼 적절한 가격은 얼마야? P1이지. 그렇죠? 자, 요 Q1을 넘어서는 생산량을 만드는 순간 뭐야? 만드는 비용이 더 비싸가지고 팔면은 오히려 손해보는 지점이야. 맞죠? 자, 2번 볼게요.
값이 생산량을 Q1에서 Q2로 늘리면서 제품의 가격을 P2에서 P1으로 낮춰 공급하더라도 독점으로 얻고 있던 이윤은 유지될 것이다. 자, 독점으로 얻고 있던 이윤이 유지될 것이다. 봅시다. 자, 지금 Q1을 Q2로 옮겼어요. 맞지? 자, 그래서 Q2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P2에서 P1으로 내렸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선이랑 여기 선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니까 그러면 생산해도 맞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건 수요곡선이야. 수요곡선. 맞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원하는지야. 근데 독점 기업에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신경 써? 안 써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세요. 이 Q2 지점에서 쭉 해서 한계 수익 곡선 여기 뭐로 가 있어? 빵으로 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들어서 파는데 독점 기업이 이익이 하나도 안 남는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계 수입이 지금 Q2로 가면 빵입니다. 빵. 알겠죠? 그러니까 만들어서 팔아봐야 독점 기업인 거를 아무 이득도 못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독점 기업으로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이 정답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독점 기업으로 얻고 있던 이유는 전혀 없어집니다. 그냥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냥 이 수요 곡선에 맞춰서 파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야. 맞죠? 독점으로서의 이익이 없어지는 거지. 자, 다음 3번 볼게요. 갑의 생산량이 Q1보다 적으면 봅시다. 갑의 생산량이 Q1보다 적으면 자,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높으므로 이윤을 높이려면 생산량을 어디까지 맞추면 돼? Q1까지 맞추면 돼. 이거 지금 밑에 있는 선지 결국은 다 요 한계 수입 곡선이랑 한계 비용 곡선 만나는 지점을 제대로 잘 이해했나 못했나 요거 물어보는 거거든. 맞죠? 자, 여기 어찌됐건 여기까지는 올려도 돼. 맞죠? 자, 다음 4번 선지 봅시다. 갑의 생산량이 Q1이고 그 다음에 공급할 제품의 가격이 P2라면 자, 해당 기업이 제품을 판매할 때 얻게 되는 단위당 이유는 P2-P1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만큼이 바로 뭐야? 지금 기업이 독점한다는 이유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돈에 팔아도 되는데 내가 이 돈에 파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요만큼이 바로 뭐냐면 이 기업이 남기는 이윤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5번 볼게요. 자, 갑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수요자의 최대 지불용의 수준을 고려하여 공급할 제품의 최대 가격을 P1이 아닌 P2로 결정할 것이다. 그렇지. 그리고 지금 여기 쭉 맞춰지잖아. 맞지? 자, 그래서 P2로 결정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요에 따라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생산량이 이만큼이잖아. 근데 수요에 따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량은 요만큼에 맞춰. 근데 가격은 얼마에 팔아? 여기다 파는 거야. 이게 독점이지. 맞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가격에 맞추어서 팔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다 팔아도 돼. 왜? 수요량이랑 딱 맞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팔 때 이 가격에 팔아도 사람들 산다는 겁니다. 왜? 독점이니까.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뺀 이 금액만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독점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얻게 되는 이윤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다음 10번 봅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례만 보고 넘어갈게요. 사실 선지는 쉬워서요. 봅시다. 자, 사례 1. 반도체 판매 1인인 A사는 국내 PC 제조업체들에게 경쟁업체 B사의 반도체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라고 되어 있네. 요거 뭘까요? 베타 조건 문거리입니다. 자, 다음 사례 2를 보자면 국내 건설업체 C사는 쭉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찰 가격을 예전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제시했습니다. 얘는 대기업이라서 높은 금액에 사도 돼. 그렇죠? 근데 다른 기업은 이 가격에 살면은 이제 회사 다 망해.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데 약탈적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약탈적 가격 설정이겠죠. 자, 4번 선지 한번 볼게요. 나머지 선지 여러분들 다 읽어보세요. 왜 맞는지. 자, 4번 선지 보면요. 사례에 의해서 C사와 D사의 합의가 명시적인 형태가 아니라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자, 지금 3번 선지 보고 있네요. 3번 선지. 자, 경쟁 제한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될 수 있다. 3번 선지. 자,
합의가 명시적인 형태가 아니라 묵시적인 형태야. 계약서에 안 남아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성 인정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맞지? 계약서에 안 써도 지들끼리 전화통화 한 번 했어. 이거 가지고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위법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불법이야. 말만 해도 불법이야. 알겠죠? 자, 다음 4번. 자, 사례에 의해서 C사가 만약 D사와의 입찰 담합을 약속하고도 자, 실제 입찰 과정에서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불법이야? 불법입니다.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의만 있어도 불법입니다. 알겠죠? 합의만 있어도 불법이고, 알겠죠? 부당한 공동행위 없었던 거 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불법이다. 애초에 담합 자체가 뭐기 때문에 부당한 거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잠깐만. 이거 4회 다시 한번 펼쳐보려고. 지난주에 했던 4회. 혹시 없는 사람 좀 없어요? 4회 없어? 지난주에 받았던 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4회 지난주에 받았잖아. 그게 2회고 지난주에 수업했던 거. 5회고 3회고 아 머리에 기억하고 종이는 버렸구나. 4회고 아, 수업 들은 거만 없는 거네, 그러면? 4회를 그때 수업 안 했었나, 그러면서? 했어요. 했어. 이거 리얼리는 안 했어? 이제 하려는 거 아니야? 어, 맞아. 이거 하려고. 그럼 안 지난해 했나 아침에 봐요. 안 했고. 안 했는데 제가 까먹었어. 준이도 없대요. 아 준이야 나랑 동지야 너네 둘 다 이러면 안 돼. 미술 준비생 그래. 4회가 나 이거 어제 봤어 가지고 이거 어려워 나 이거 했어. 방금 나 이것도 약간 괜찮아. 아니야 야안 했어 내가 아니야 이거는 오늘 하다가 아마 마무리될 것 같아서 정리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에 4회 또 들고 오세요. 알겠지? 몽타주가 뭐지? 몽타주가 뭐 우리 두근두근 내세하지 못하지. 맞아. 맞아 그 얘기 해줬지 않죠 쌤이? 누가? 변혜경 쌤이. 변혜경 쌤이랑 우리 이거 했거든. 쌤이 나 그 얘기 나경 하셨어. 쌤이랑 하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 쌤이 너네 1학년 때 두근두근 내일이 있었지 이러고. 두근두근 내일은 영화 보는 거 아쉽군이라네. 최정쌤이 나 기억이 없어. 나 영수님이랑 기억에 필수. 아니 그냥 한국산 나도 이거 있어. 아니 나 그래. 아 패딩을 못 찾았다고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자기 엄마 사 우리도. 그때 엄마 옷이 제일 많았지 왜 우리 오늘도 시켰어? 진짜? 아 나도 집에 가고 아니 수영이 그래서 조끼를 입었어. 아니 그거 뭐 당연하지. 없는 사람 손. 저 DNA가 어려워. 근데 DNA 안 하잖아. DNA 어려운 거 맞아요. DNA 썼어? 아니 우리 이거 문제 풀어라 했잖아. 헐 풀라 있다고? 우리 일단은 야, 그럼 오해를 안 한다는 거 거짓말 아니야? 맞아 거짓말이 오해 다 했어. 에 진짜? 아니 우리 이거 해. 한다고 했다고? 아니 저희 보고 이거 문제 풀어라 하고 종이 쳤었어요. 아, 진짜? 그래? 금요일 날에. 어, 무슨 그래? 일인데? 윤지연 쌤. 변해가? 변혜경 쌤 아니 윤지연 쌤인데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변혜경 쌤이었던 것 같아. 아니 변혜경 쌤 그거 이거 어떻게 했는데 이거? 그거 그 경제 방금 한 거 그거 풀어놓고 있으라면서 그래? 우리는 그걸 안 했었어. 아니면 경제를 안 한다고. 성진이한테. 아니 근데 난 경제는 일단 들었어. 나도 경제 그러니까 두 명한테 들으면 사실인 근데 거잖아.
한 명은 몰라도. 아니 근데 진짜 이거 한다 그래. 아니야 너 있으면 아 임지연 쌤인가 보다 그러면. 에? 아니 근데 그래서 7교시 마지막 시간에. 아니 똑같은 회를 두 명의 선생님이 들어서. 아 근데 이게 뒷반은 달라. 다른 쌤이 선생님. 두번 들어오시 저희는 아, 횟수가 달라요 밤마다 아, 차수도 차 시간 일단 오케이 알겠어요. 그 저기 유전자 들어가면 얘기해 주세요. 유전자 좀 어려워. 아니 갑자기 아닌가? 기억 아니 근데 진짜. 나 DNA 보고 약간 시겁했던 기억이 나는데. 재미가 없어져. 진짜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제발. 봅시다. 이건 그래도 재밌어요. 봅시다. 맞아 이거 재밌어. 이게 제일 낫지 않냐? 아니. 아 진짜? 이거 자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오늘 요게 할지 안 할지 몰라서 준비를 안 했는데 그 몇 가지 그냥 배경 지식 좀 얘기하자면 리얼리즘이 사실주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사실주의 예술사조는 그럼 왜 생겼을까? 아까 낭만주의랑 고전주의는 우리 아까 사회적 흐름을 봤어요. 자 리얼리즘은 왜 생겼을까요? 현실. 맞아 현실을 그대로 그리는 거야. 근데 현실을 그대로 그리는 게 왜 예술적이었을까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왜 예술적이었을까? 그러니까 참고로 리얼리즘은 근대 한참 이후에요. 그러니까 낭만주의 뭐 요때 요 사이쯤이라고 보는데 사실주의도 그렇게 이 리얼리즘도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사진기도 다 있었어. 근데 현실을 그대로 그리는 게 왜 예술적이었을까요? 왜 예술적이었을까? 현실을 그냥 예쁘게 있는 그대로 그림이 예술적이었을까? 우리 그 국어 교과서에 보면 문학 작품들 있잖아. 이 되게 그 어떤 삶의 모습을 사실감 있게 그려놓은 작품들이 있었어요. 그 사실감 있게 그려놓은 혹시 인물들이 잘 먹고 잘 살던가요? 대부분 어떤데? 현실에 채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맞죠? 그게 보통 시대적 억압에 눌린 인물들이 많이 나왔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뭘 드러내는데?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잖아. 이해돼요? 리얼리즘은요,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리얼리즘 사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마르크스부터 시작됐습니다. 마르크스는 예술가는 아니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자본가와 노동자로 이 세상을 양분해서 나누면서 이 사회에 있는 불평등과 부조리와 불합리와 불평등을 다 없애고 싶었던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이제 리얼리즘 영화 또는 리얼리즘 특히나 미술작품이죠. 이 리얼리즘 예술작품 보면 대체로 뭐하고 있냐면요, 이 농부들이 되게 고되게 농사 짓고 있는 모습들 있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그려져 있어요. 아니면 리얼리즘 그림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누가 이렇게 열차 타고 가는 그림인데 이제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얼굴 그려놓은 이렇게 그림이 있거든요. 얼굴 보면 다 내일 쓰러질 것 같은 사진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엄청 지친 노동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어떤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런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어야지만 리얼리즘 예술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리얼리즘에는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리얼리즘 영화 이론가 앙드레 바젝에 따르면 영화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랍니다. 자, 창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것처럼 관객은 영화를 통해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가 담아내고자 하는 현실은 물리적 시공간이 분할되지 않는 하나의 총체로 그 의미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미결정의 상태래요. 자, 그래서 바젝은 영화가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과 미결정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뭘 더 더딥히고 꾸며내고 감춰서는 안 된다. 그냥 여기에 있는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사실주의 미술 작가들이 이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듯이 영화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그냥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가 담아내는 현실은요, 사실은 시공간이 분할되지 않은 하나의 총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미결정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과 미결정성을 그대로 드러내야 된다. 그럼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미결정성, 결정되어 있지 않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자, 바젝은
영화 감독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분류했답니다.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구분했대요. 자, 그래서 영화의 형식을 중시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 주력한답니다. 자,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현실을 그대로 안 하고 변형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내는데 주력하는 게 바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몽타주의 대가인 예이젠 시테인의 이 대표적이랍니다. 몽타주는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관객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이게 만든대요. 자,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거 보통 우리가 낯설게 하기라고 하죠. 자,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짧은 숏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해가지고 마치 영화에 재현된 공간이요. 불연속적으로 연결된 느낌을 만듭니다. 숏들을 짧게 끊어가지고. 자, 그래서 바쟁은 몽타주가 현실의 연속성을 뭐한다? 깨뜨린다고. 왜? 바쟁은 리얼리즘 영화 분석가라며. 맞지? 그럼 뭘 중요하게 생각해? 이 연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커트를 너무너무 끊어가지고 분절감을 느끼게 만들면 그거는 현실을 담지 않았다고 느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현실의 연속성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관객이 현실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연출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쇼트를 짧게 끊는 거는요, 감독의 의도가 강하게 느껴지는 거야, 약하게 느껴지는 거야? 강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감독의 의도가 강하게 느껴지니까 그 의도를 일률적으로 똑같은 형식대로 똑같은 어떤 시선대로 다 느끼게 만드는 거야, 관객으로 하여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감상을 얘기하면 대부분 다 비슷한 감상이 나올 텐데 그거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바쟁은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했습니다. 리얼리즘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변형이 되면 안 돼. 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딥포커스랑 롱테이크입니다. 자, 그래서 딥포커스는 근경에서 원경까지 숏 전체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서 촬영하는 거래요. 자, 딥포커스는 근경에서 원경까지 전체를 선명하게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는 거야. 흐릿하게 보이지 않고. 그러면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실 같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롱테이크는 주로 이제 그 편집점 없이 안 끊는 겁니다. 맞죠? 한번 시작하면은 편집 없이 그냥 쭉 가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하나의 숏이 1, 2분 이상 끊김없이 길게 진행되도록 촬영하는 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롱테이크는 1, 2분 이상 끊김없이 길게 진행되도록 촬영하는 기법이야. 그러면 보통 이렇게 롱테이크는요, 그 우리가 시간의 흐름으로 따졌을 때 관객의 시간과 극속의 시간이 같이 흐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왜냐하면 편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흐르는 거야. 맞죠? 그래서 현실감을 더 많이 느끼게 만들죠. 자, 그래서 영화 속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과 관객의 영화 체험 시간이 일치하게 됩니다. 자, 영화 속 사건 지속되는 시간, 관객의 영화 체험 시간이 일치해요. 그럼 마치 뭐 같다? 현실을 마주하는 듯한 효과를 낳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딥포커스랑 롱테이크를 혼용하여 연출한 장면은 관객이 그 장면에 담긴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응시하면서, 자, 관객이 알아서 뭐 하는 거야? 보고 싶은 거 찾아서 보는 거야. 이해되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겁니다. 자, 관객이 그 장면에 담긴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면서 응시하니까 감독의 의도를 그 의도에 덜 영향받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화면 속 공간 전체와 사건 전개를 지켜볼 수 있도록 합니다. 공간 전체랑 사건 전개를 지켜볼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진짜
자,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심지어 과정은 현실 공간에서 자연광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자,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배우로 쓰는 정도로 자연스러움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광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이 반사판이나 이런 거 안 갖다 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광을 그대로 다 보여준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마치 뭐처럼 느껴져? 다큐멘터리처럼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연출 방식의 찬사를 보내는데, 또한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를 통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영화보다는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 열린 결말을 통해서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화를 선호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앞부분부터 연결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야. 왜? 감독의 의도 많이 느껴지게, 덜 느껴지게, 덜 느껴지게. 그러면 결말이 정해져 있게, 열려 있게, 열려 있게를 더 좋아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영화가 미결정 상태의 현실. 결국 이 사람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미결정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현실을 담은 영화를 만들려면 뭐 해야 돼? 영화도 미결정 상태여야 돼. 영화를 가장 미결정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뭡니까? 결말 안 내주는 거. 맞죠? 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랑 똑같게 만들어준다. 나는 똑같게 느끼게 만든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자,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입니다.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심리학의 모태가 되는 학문이라고 하죠. 이제 프로이드, 융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초가 됐던 학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어떤 예술 작품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만드는 사람의 어떤 심리적 영향, 그 다음에 심리적 바탕, 그 다음에 감상자의 심리적 영향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이제 비평 관점이 바로 정신분석학적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바로 뭐다? 상상적인 것이래요.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전부 뭐다? 환영이라는 거야. 그래서 영화와 관객의 심리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와 관객 사이에 발생하는 동일시 현상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보다 보면 동일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앞에 있는 지문으로 봤을 때 동일시를 많이 하게 되는 어떤 기법이 두 개가 있었죠. 그게 이제 그 딥포커스랑 그 다음에 롱테이크였습니다. 롱테이크를 통해서 어떻게 동일시 현상을 만들어요? 현실에서 지나가는 시간이랑 극 중에서 지나가는 시간을 똑같게 만들면서 마치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야. 맞죠? 자, 그런 동일시 현상에 주목한대요. 이런 동일시 현상은 영화 장치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이때 영화 장치는 카메라, 영화의 서사, 영화관의 환경 등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동일시 현상은 관객이 영화의 등장인물의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동일시 현상 중에 하나는요, 관객이 영화의 등장인물의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동일시는 극 영화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발생하는데, 근데 관객이 보고 있는 인물과 사물은 영화가 상영되는 그 시간과 장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다 뭐야? 허구, 환영이라는 거야. 맞죠? 자, 그 인물과 사물의 부재를 채우는 역할은 관객의 몫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물과 사물의 부재를 채우는 역할은 관객의 몫이야.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저거는 허구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 누구 몫이라고? 관객의 몫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객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서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자,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허구적 세계랑 현실적 사이의 간극을 없앤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영화관에 있어. 근데 지금 저기 보이는 영화 속에 보이는 배경은 영화관이 아니야. 맞지? 그러면 나는 영화관이고 저거는 영화관이 아닐 때 그걸 중간에 이 간극을 뭐로 메꾼다고? 상상적 작업.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는 관객인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뭘 하는 거야? 저기 있는 허구적 세계랑 지금 내가 있는 현실 세계의 간극을 없애서 마치 내가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 영화는 일종의 뭐랍니까? 몽상이랍니다. 상상적 작업을 통해서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몽상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의 시점은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됩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자, 관객은 카메라에 의해 기록된 것만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된 것만 볼 수 있지, 우리는. 맞죠? 자, 기록된 것만 볼 수 있는데, 따라서 관객은 자신이 영화를 보는 시선의 주체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객체인 거야. 맞죠? 그 영화는 이미 카메라에 의해서 이미 규정된 시선입니다. 우리는 주체성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야, 영화를 볼 때. 자, 또한 영화는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에 따라서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집니다. 영화는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에 따라서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넣을 장면 넣고 안 넣을 장면 안 넣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뭐 어떤 이제 사건을 겪게 되는 장면인데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그냥 밤에 집에서 잠자고 있는 장면 나옵니까? 안 나오지. 굳이 넣을 필요 없잖아. 그런 건 다 뭐해? 배제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런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관객은 제작 과정에서 뭐가 배제되었는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관객은 자신이 현실 세계를 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보고 있는 거야. 왜? 선택과 배제를 통해서 쭉 해가지고 오염되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세계를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음으로써 우리는 뭘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 보고 있는 건 세계가 아닌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좀 남았네. 여기까지 합시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부터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부터 다음 시간에 배워요. 직장은 문제가 되는